안녕하세요. 상소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에서 24번째 궤죠. 지례복궤입니다. 지리복궤의 네 번째 시간이죠. 지례복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복궤의 초효, 2효, 3효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상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사에 들어가기 전 궤상을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지례복궤의 궤상을 보시면 양,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궤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궤, 상궤는 땅을 상징하는 곤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례복이 되죠. 의미를 보자면 위에 있는 5개 음효, 맨 아래 양효 하나가 있습니다. 음효 3개로 되어 있는 상궤, 곤궤는 땅을 상징하죠. 땅 밑에 우레가 있고 또 음효 5개 밑에 양효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땅 밑에 양효 하나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우리가 절기로 따지면은 동지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땅 밑에 우레, 궤상으로 볼 때는 5개 음효 밑에 양효 하나가 생겨나서 꿈틀거리는 그런 궤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궤상을 이진법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양효는 1로, 음효는 0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1, 0, 0, 0, 0, 0, 1, 0, 0, 0, 0, 0으로 이진법수로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효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육사를 볼까요? 중행독복입니다. 중행독복. 중행독복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서 홀로 되돌아온다. 가운데서 홀로 되돌아온다. 라고 효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주역에서 중은 궤상에서 중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배울 때는 2효와 5효를 중을 덮겠다. 중간에 있으니까 중을 덮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4효에 중자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궤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2효, 3효, 4효, 5효, 상효가 모두 음효입니다. 음효 5개죠. 음효의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6사죠. 즉 4효가 음효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운데서 홀로 되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은 2효, 5효가 말하는 중이 아니라 음효 5개 중에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음효 중에서 음효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런데 음효 중에서 6사가 음효 자리에 음효를 얻었습니다. 음효 자리에 음효를 얻은 것은 6, 2와 6, 4밖에 없죠. 자,
육사가 바른 자를 얻고 또 초구와 정응합니다. 하괴 초요, 상괴 초요, 초요끼리 상응하면서 양음이니까 정응을 하죠. 그래서 육사는 음으로서 제자리를 차지했고 정을 득했죠. 또 육사는 초효와 정응합니다. 응하고 있죠, 서로. 그죠? 응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노자는 도덕경 16장에서 만물이 만들어질 때 각자는 그 근원으로 돌아갈 것을 숙명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근원으로 돌아감을 고요함, 즉 정의라 하고, 그 고요함은 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을 회복하는 게 바로 복명이죠. 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육사는 초구와 정응하기 때문에 이 초구는 모두가 음요인 바탕에서 처음으로 맨 밑에 양요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육사는 촉으로 응하고 있는, 정응하고 있는 촉으로 돌아가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명은 여기서 초구가 가지고 있는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도덕경 16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만물은 그 생겨날 때부터 그 근본으로 돌아감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그 근본으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할 정이라 얘기를 하고, 그 고요함은 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즉 복명이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사는 정하는 초구와 정하기 때문에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하게 초구와 정하는 것은 육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유고를 볼까요? 유고 돈복무회입니다. 돈복무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돈독히 돌아오니 후회가 없다. 돈독히 돌아오니 후회가 없답니다. 여기서 돈은, 이 돈은 돈독하다는 뜻입니다. 돈독하다. 이 돈독하다는 것은 상계 곤의 물상, 음요 세계로 되어 있는 상계는 땅을 상징하는 곤괴라였습니다. 이 공계의 물상에, 음요 세계로 되어 있는 공계의 물상에 유순함이란 물상이 있죠. 유순하다. 유순함. 이 돈독하다는 돈의 효사는 상계의 공계의 물상인 유순함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또 유고는 이 유고 자리가, 오효 자리가 무슨 자리죠? 원래 천자의 자리고 왕의 자리죠. 근데 양효가 오지 못하고 음효가 왔습니다. 그렇죠? 중을 얻지 못했죠. 또 그러면서 또 상계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는 추자했죠. 가운데는 차지했죠. 중을 득했으니 가운데를 맞고 정을 취득하지 못했죠. 정을.
자기 잘 발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양요 자리가 음효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지 못했고, 중은 오요 자리니까 중은 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독하게 중을 지켜나가면서 또 한편으로 자아 반성을 하면서, 왜? 결국 만물은 생겨날 때부터 그 근원으로 돌아갈 것을 숙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표현되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결국 자아 반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반성을 하면서 인의 도로 되돌아간다. 인. 우리가 인이 예지신 배웠죠. 공자가 그렇게 중요시했던 인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인은 뭡니까? 무슨 개로 표시된다 그랬죠? 인은 징계로 상징할 수 있다고 저번 회에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괴가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죠. 그래서 인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6.5는 그 근원이 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비록 바른 자리를 얻지 못했고, 왜? 정을 얻지 못했죠. 그죠? 바른 자리를 얻지 못했고, 또 정하지도 않습니다. 6.5와 6.2가 각각 중을 덕하면서 서로 상응하는데, 음효이기 때문에 정하지를 못하죠. 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6.5가 바른 자리도 얻지 못했고, 그 다음 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중을 덕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회가 나오죠. 후회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는 스스로 반성하면서 스스로 수신을 하면서 자아 반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는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홀로 살펴 자아 반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중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은 효변한, 유고가 효변하면 상괴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음이 양, 음으로 되죠. 양, 음으로 됩니다. 이건 물을 상징하는 감, 괴가 되죠. 이 감에 고듬의 물상이 있습니다. 고듬. 고듬의 물상이 있기 때문에 이 6.5는 이 고듬에 따라서 본래의 근원인 촉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속 수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6.5가 효변하면 전체 괴는 어떻게 됩니까? 6.5가 효변하면 상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 괴가 된다 했죠. 밑에 하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입니다. 자, 그럼 위는 물을 상징하는 감, 괴, 아래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입니다. 그래서 술의 중괴가 되죠. 술의 중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술의 준이 되는 것은 이 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괴가 감으로 되어 있고 하괴가 진으로 되어 있으면 이 하괴의 우레는 위로 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시작할 때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중괴입니다. 그래서 6.5가 효변한 전체계는 술의 중괴가 되어서 얼음을 뚫고 일으키는,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뢰 복개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왜? 지뢰 복개도 모두 음으로 되어 있다가 처음에 밑바닥에 양효가 나와서 이제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듯이 술의 중계는 맨 밑에 양효 하나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위에서
감개는 역경, 얼음이라는 물상도 있죠. 그래서 이 징계가 위를 치고 올라가고 싶어도 이 감개가 가지고 있는 역경 또는 어려움이란 그 물상 때문에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의 얼음이란 그 의미를 이 중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효, 5효는 이렇게 간단하게 효사를 설명을 드리고, 정작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은 상효의 내용입니다. 상효 효사를 보시면은 상당히 길죠. 그 상효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상효를 한번 볼까요? 상육. 그래서 한글로 읽어보죠. 미복, 흉, 유, 재생. 재생. 그 다음 용행사 종류대패. 용행사 종류대패. 이기국 군흉. 그 다음 지우 10년 불걱정. 효사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크게 4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째는 미복흉 유재생, 두 번째는 용행사 종류대패, 세 번째는 이기국 군흉, 네 번째는 지우 10년 불걱정, 지우 10년 불걱정. 이래서 하나, 둘, 셋, 넷, 크게 4구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륙에 이르면은 이제 구오의 돈독함은 사라져 버립니다. 상륙이 호흡 변하면 상괴는 뭐로 변하죠? 음인데 음이 양으로 변하면 양이 됩니다. 양이 되죠. 이건 산을 상징하는 간괴입니다. 이 무슨 물상이 있죠? 여기는 멈춤의 물상이 있죠. 멈춤. 그러니까 이 멈춤은 지금까지 6사와 6오가 자기 수신을 통해서 수기치인을 통해서 수기치인, 수기치인이 뭡니까? 자신을 수양해서 다른 사람을 지휘한다, 가르친다, 또는 통치한다, 그런 뜻이죠. 수기치인의 노력이 중단됩니다. 왜? 간에 멈춤의 물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체계는 이 상효가 변해서 관계가 되면은 전체계는 어떻게 변합니까? 상계는 간이 되었고 하계는 양음음.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상괴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의 모습입니다. 산이죠. 하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의 모습입니다. 우레,
산내 2조, 2궤가 됩니다. 산내 2궤. 또 2궤는, 이 2궤는 추가할 수가 있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같은 호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의 호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 음효가 4개가 연이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양을 놔두고 음효 2개가 하나로 합칠 수 있죠. 음효 하나로. 또 이 음효 2개가 하나로 만들 수 있죠. 음효 하나. 그렇죠. 음효가 4개니까 하나로 만들 수 있죠, 그냥. 그죠? 왜? 음효 4개는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효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맨 밑에 양입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불을 상징하는 리괴죠. 리입니다. 리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욕구와 전쟁의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 욕구와 전쟁. 욕구와 전쟁의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재생 할 때 이 재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외부로부터 말미암는 재앙입니다. 이 재는 외부로부터 말미암는 재앙. 그 다음 이 생은 내부로부터 말미암는,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재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복흉유재생은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되돌아옴을 잃어버리니, 미자는 잃어버린 미자죠, 그죠? 되돌아옴을 잊어버리니 흉하고 재앙이 있다라고 효사가 첫 번째 효사 구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옴을 잃어버리니 흉하고 재앙이 있다. 또 재는 외부로부터의 발생되는 재앙이요, 생은 내부로부터 발생되는 재앙입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상륙효사는 4개의 구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효사 내용에 대해서 선유들은, 선유라면 우리보다 앞선 많은 유학자를 선유라 그럽니다. 선유. 선유들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부분을 도저히 해석해 내기가, 도대체 주공이 이 효사를 만들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효사를 만드는지 이 선유들이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효사가 효상, 괴상, 그 다음에 상수, 우리 상수지역 할 때 상수죠, 그죠? 상수지역이 절묘하게 사용해서 이 효사를 해석해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주공은 이 4가지 구절의 효사를 만들 때 효상, 괴상, 그 다음 상수, 이 3가지를 절묘하게 배합을 해서 이 효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관상계사, 복잡해서 한자 쓰지 않겠습니다. 상을 보고 말을 건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상과 수로, 또 괴상과 효상으로 이 괴사나 효사를 읽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역이 어떻게 상수 부분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효사를 만들어낸 주공이 효사를 만들 때부터 이 상수를 활용해서 효사를 만들었는데 그 상수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교훈적인 측면만, 교훈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이 주역은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상수 주역의 필요성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복, 흉, 유, 재생. 이게 미복, 흉, 유, 재생 있죠. 미복, 흉, 유, 재생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는 효상의 근거죠. 효상의. 그 얘기는 효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륙은 음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아래로 정하는 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륙과 정하는 효는 뭐죠? 상륙과 상응하는 효는 뭐죠? 6.3이죠. 즉 상계의 맨 위에 있는 세 번째 효. 왜? 상륙은 상계의 맨 위에 있는 세 번째 효. 세 번째 효끼리 상응하는데 둘 다 음입니다. 정응하지 못하죠. 불응입니다. 불응. 또 위로는 받드는 효도 없습니다. 왜? 맨 위에 있는 효이기 때문에 위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미혹돼서 돌아오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의, 즉 학계가 말하는 지레복계가 의미하는 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수기치신을 해서 수신을 해서 인의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인 쪽으로 육사유고처럼 돌아오질 못하고 상륙은 미복이 되어버립니다. 돌아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오르는 정하는 효가 없으니까 내부의 지향이 발생합니다. 그걸 재라 그랬죠. 또 위로는 받드는 효가 없으니 외부로부터의 지향이 생깁니다. 그걸 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복, 흉, 유, 재생. 돌아오는 것을 잃어버리니 흉하고 지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구절. 용행사 종류대패. 용행사 종류대패. 이것은 군사를 일으켜도 결국 대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륙이 효 변하면 전체 괴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음효가 양효로 바뀌니까 산내이가 된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산내이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결국 이괴로 변합니다. 상륙이 효 변하면 전체 괴는 이괴가 된다.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그래서 산, 내, 이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괴는 또 뭐로 추각된다 그랬죠? 양효는 그대로 두고 음효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연이어 있으니까 하나의 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맨 위에 양효. 이건 불을 상징하는 이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이괴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병사라는 물상이 있어요. 병사. 군대에서는 군인이죠. 옛날에 군인을 병사로 했습니다. 병사를 상징합니다. 또 상괴고는 무슨 물상이 있죠? 상괴고는 물이라는 물상이 있죠. 물이. 대중.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킨다. 병사라는
이계의 물상, 물이라는 공기의 물상에서 우리는 군사라는 물상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상육이 효변하면 상계는 간이 된다 그랬죠. 간이죠, 그죠? 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간은 진격을 상징하는 진. 이 간은 한번 그려볼까요? 이 간은 멈춤이라는 물상이 있다 그랬죠. 멈춤. 그리고 하괴진은 진격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왜? 양유가 있으니까 하괴진은 또 우레입니다. 우레는 막 움직이죠. 그래서 진격이라는 물상이 나옵니다. 진격을 물상이 뒤집어진 것이 바로 간괴입니다. 이 멈춤이라는 물상이 되죠. 왜 뒤집어집니까? 이 상하로 뒤집으면, 이게 상하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양요, 음요, 음요가 되죠. 뒤집으면. 바로 이게 멈춤을 상징하는 간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기를 못하고 멈추니까 결국 패퇴를 의미하죠. 여기 패전한다, 패배한다의 패자가 나오죠. 그래서 전투에서 대패하는 것이 이 효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효사를 해석해 드리면, 군사를 일으켜도 결국에는 종국에는 크게 패한다라는 효사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구절, 이기국 군흉입니다. 이기국 군흉, 이기국 군흉. 이기국 군흉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죠. 나라의 경우라면, 나라를 두고 말하면 군주가 흉하다. 나라를 두고 말하면 군주가 흉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또 첫째 구절은 효상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 구절은 괴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번째 구절은 상수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즉 상수로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주공이 이 효사를 만들 때 상수를 활용해서 효사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나라의 경우라면 군주가 흉하다는 것은 여기서 봉계와 착계의 상을 취한 것이다. 즉, 이 곤은 무슨 물상이 됐죠? 곤. 곤은 땅을 상징하는 곤은 나라 또는 영토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국자가 나오죠. 나라로 치면은 군주가 흉하다. 또 이 곤의 착괴, 즉 반대계는 뭡니까? 곤의 반대계는 근괴죠. 이 곤의 반대계는 근괴입니다. 왜? 음의 반대는 양이니까 양양양이 되죠. 이게 양이죠. 이게 하늘을 상징하는 근괴입니다. 이 근괴는 무슨 뜻이 있느냐? 군주라는 물상이에요. 군주. 군주를 상징하고 이 곤은 근의 반대계입니다. 그러니 군주의 도에 반하는 것이니, 군주의 도에 반대되는 것이니 군주가 흉하다라는 물상이, 효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즉 군주가 흉하다는 이 효사는 나라 영토의 물상을 가지고 있는 곤의 반대계가 근괴이고, 공계의 반대교가 근괴이고, 근괴에는 군주라는 물상이 있는데 이 상계, 음요 세 개가
나라 영토를 상징하는 공개이기 때문에 근교의 반대계죠. 그래서 군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군주가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 군주가 흉하다는 그런 의미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두 번째 구절에서 대패를 했으면 그 나라의 주인인 군주는 당연히 흉함이 있는 것이죠.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기국 군흉은 결국 상과 수를 가지고 해석을 했다. 그 얘기는 상과 수를 활용해서 효사를 만들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우 10년 불걱정, 지우 10년 불걱정.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10년이 도달해도 정벌을 하지 못한다. 10년이 넘어도 정벌을 하지 못한다. 라는 효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10년이 넘어도 정벌하지 못한다는 저 효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요 10년이 넘어도 정벌을 하지 못한다는 이 부분도 상수로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10년은, 이 10년 있죠, 10년. 이 10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곤의 물상, 음으로 되어 있는 곤의 물상. 예? 10년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럼 곤에 어떻게 10년이라는 물상이 나왔을까요? 이 10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건 숫자니까 우리가 한번 왜 나오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공부할 때 1, 6, 2, 7, 3, 8, 4, 9, 50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숫자가 만들어내는 오행입니다. 오행. 음양오행은 또 오행입니다. 자, 여기서 1과 6이 합하면은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2과 7이 합하면은 뭐가 나오죠? 불이 나옵니다. 3과 8이 합치면은 목이 나옵니다. 4와 9와 합치면은 금이 나옵니다. 또 5와 10이 합치면은 토가 나옵니다. 바로 이 세개가 나타내는 공계의 나타내는 토, 이 부분은 바로 10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계는, 땅을 상징하는 공계는 10이라는 물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년이 되어도 정벌에 나서지 못한다, 또는 10년이 되어도 정벌하지 못한다는 이 10년은 바로 곤의 물상에서 나왔다. 또 이 정벌한다는 이 정자는 나선다는 뜻이죠. 그죠? 이건 바로 이 하괴에 있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의 물상이기도 합니다. 이 진괴에 보면 나선다, 진격한다는 물상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륙 효사에서 주공이 어떤 식으로 이 효사를 만들었는가를 읽어낼 수 있으니, 지금까지 선유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이 효사 해석이 다 풀려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과 수로 활용하지 않고 이 부분을 해석한다 그러면, 만약 교훈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전체적인 뜻을 아울려서 교훈적인 내용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효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상수, 우리가 공부하는 상수주역의
이 뿌리가 없으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훈적인 측면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 국내의 주역은 사실은 반쪽 주역이다 라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중국에서는 상수주역, 상수역과 어리역이, 상수역과 어리역이 조화롭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접한 역은 상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 상수역은 거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모두 어리역에 치우쳐 있죠. 어리역은 주로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상수역은 주역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수주역의 어떤 필요성도 우리가 복계의 상륙효사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뢰복계의 4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뢰복계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 라는 교훈을,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자연의 섭리는 돌고 도는 것이니 음효 6개로 캄캄한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결국 밑에서 양효가 하나 생겨나면서 다시 또 양의 세계로 들어가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 실제로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죠. 그래서 이 지뢰복계가 얘기하는 그 괴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함께 배워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